문재인 전 대표가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대세 1등 예비 후보가 생애 두 번째로 대통령 후보가 된 건데요. 대선 구제 성큼 다가선 문재인 후보의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수도권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절반, 과반이 넘으면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고 안 되면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그냥 넉넉하게 문재인 후보가 과반 이상을 얻어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정된 승리였던 것 같기도 한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현장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예, 승부가 일찌감치 이제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허탈할 위험이 있었고요. 또 그 행사장이 고척 그 스카이돔이 워낙 큰 데입니다. 네, 야구장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약간 그런 현상은 좀 있었는데 아무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잘 이제 치러졌고요. 안희정 지사도 이재명 시장 쪽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앉은 그 기자석 바로 위에 그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이 그 남아공 때 불던 나팔 있죠. 부부젤라라고 하나요? 그 엄청나게 큰 소리가 월드컵 때 나왔던. 예, 네. 그걸 계속 불어대는 바람에 아주 귀가 먹먹할 정도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잘 치러졌고요. 문재인 후보도 이제 이게 마지막 연설이라는 걸 충분히 의식을 하고 안희정, 이재명, 최수정 이분들한테 박수를 좀 쳐달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안희정, 이재명 이분들도 오늘 경선이 이게 이제 사실상 끝나는 거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사실상 경선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최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때 제가 다른 후보들을 비판한 거는 예방주사라고 네. 생각하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약간 익살스러운 발언을 하는 그런 재밌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좀 늦게 갔는데요. 후보들 연설이 끝난 뒤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장 밖에 이제 지지자들이 나와서 3-3-5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손가혁,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죠. 네. 손가혁 멤버들이 모여서 막 탄식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꼴이 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길래 전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심각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지지자들 개표 결과 나올 때 자기가 지지한 후보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박수를 쳤지만 경쟁 후보의 개표 결과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개표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문재인 후보의 표정보다는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표정을 좀 주의 깊게 좀 지켜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안희정 가장 아름다운 경선이었다. 이재명 우리는 경쟁을 한 거지 전쟁을 한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민주당 이런 대규모 경선을 치른 게 2002년부터 치면 지금 네 번째인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가장 무난하고 마무리가 잘 된 경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57% 문재인 전 대표의 전국 득표율 재외국민까지 포함했었죠. 57%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결선 투표를 안 가고 이제 낙승을 했는데 낙승 아주 쉽게 승리한 요인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이제 박근혜 효과가 가장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계속 그동안 과거에 한 3, 4년 동안 1등을 달렸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사태 때 1등을 치고 간 적이 있고요. 또 총선 직후에는 컨벤션 효과죠. 일종의 총선 승리 효과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잠시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재수장인 문재인 쪽으로 지지가 쏠리기 시작했고 그걸 잘 갈무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잘못을 조금치도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당했고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제발 좀 저 박근혜라는 사람을 우리 눈앞에 좀 안 보이게 해달라 하면서 일단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더한다면 재수생 프리미엄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 김영삼, 김대중, 뭐 박근혜 이런 분들이 다 일종의 그 재수생 프리미엄을 누렸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재수생한테 약간 좀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도 이번에 그 재수생 프리미엄을 좀 톡톡히 누린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안희정, 이재명 상대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 통합과 화합의 기치를 내걸고 외연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그건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으나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을 끌어안고서 외연 확장을 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훨씬 선명한 입장 그리고 근본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였으나 그게 이제 어떤 성장 가능성을 지지층에게 설득을 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막판 플러스 알파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좀 이제 보수 성향 기득권층에서 반문연대, 비문연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이제 안철수 쪽으로 좀 과거에 보수 중도 쪽 유권자들이 쏠리면서 뭐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이 민주당의 좀 전통적인 지지층하고 또 정권 교체를 강하게 원하는 분들한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히려 문재인 후보 쪽으로 좀 몰아주는 그런 효과도 마지막에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 지지층의 어떤 구미에 맞는 딱 중간에 있는 문재인 후보의 포지셔닝이 그랬고, 또 이제 정권 교체의 적임자로서의 문재인 그런 존재감을 이제 유권자들이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뭐 아름다운 경선이었다. 그리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경쟁을 한 것이다. 안희정, 이재명 후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이제 무대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런 경쟁 후보들 같이 하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나고 모양새도 좋은데 지금 단체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운동 아마 참여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경쟁 후보를 같이 안고 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모양새를 어떻게 좀 연출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는. 뭐 지금 선거법상 단체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에 많은 제약들이 있죠. 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은 말로써, 문장으로서만이 아니고 얼굴 표정과 몸짓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 나타나 주느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언어 외적인 표현 방법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 나서는 건 기술적인 문제이고 전술적인 문제일 뿐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희정, 이재명 두 경쟁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 후보가 두 경쟁자들을 얼마나 같이 존중을 해가면서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문재인 후보 쪽에서 보면 점차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두 후보를 끌어안아야 될 필요성은 가장 절박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후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제 2, 3위를 했지만 그게 0.3%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참 저것도 절묘한 선택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황금 분할인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고 그 저울추에 똑같은 무게를 둠으로 해서 두 사람 다 차기를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 모두 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느냐 하는 게 다음 5년 뒤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단체장이라는 제약을 넘어서는 제약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그 국리를 짜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이 이제 어제 그 기자들이 마크맨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담당 기자들의 그 대화방에다가 아주 그 재미있는 코멘트를 띄웠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만나요. 빠이. 예, 이제 이재명 시장은 사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중앙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를 한 겁니다. 굉장히 그 좋은 대선 후보의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 이제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정치적인 장래가. 또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중도 성향 유권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강한, 저 사람이 참 합리적인 진보주의자구나 이런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또한 정치적인 입지가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미래가 사라집니다, 같이. 네.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돼도 이분들의 장래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차게 이제 뭔가 도약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당사자들은 뭐 적극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적극 협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과연 당 중심의 용광로 선대위를 잘 꾸릴 수 있는가, 이건 지금부터 며칠 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2012년에 경선의 경쟁자들이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어요. 그 경쟁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 같지 않다. 유권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인상을 줬고요. 또 이제 용광로 선대를 꾸렸는데 그 안에서 원래 경선 때부터 문재인 쪽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니냐. 당내에서 그런 논란이 이제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뭐 사퇴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장면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정치의 속성이 사실 그런 겁니다. 어떤 그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제 좀 더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게 정치의 속성인데, 사실 지금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 좀 더 크게 끌어앉아서 말 그대로 진짜 당 중심의 어떤 새로운 본선 캠프를 꾸려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며칠 동안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그러니까 5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세력도 커졌고 캠프 규모도 훨씬 더 많이 커졌는데요. 지금의 어떤 경쟁자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 이제 공간이 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을지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5년 전보다는 저는 상황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5년 전에는 뭐 가장 큰 경쟁자가 손학규 후보였는데, 제 기억에 손학규 후보가 경선이 끝난 뒤 선거운동에 합류이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정도. 그건 왜 그랬냐면 그만큼 이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이 워낙 치열했고, 그리고 그게 잘 납득이 안 된 거죠. 패배 한쪽에서. 그러니 그 마음에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런 과거에 비하면 이번은 훨씬 더 양호한 조건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지금 선거인단?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규모가 좀 적습니다. 예전에 손학규 후보 쪽이나 그런 인재 풀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지금 문재인 후보 쪽이 워낙 많다고는 하지만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건 뭐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이제 후보가 됐고 대세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30%를 돌파하면서 굳건한 1위 후보로서의 자리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대세론 출렁일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의 반사 효과가 있었고요. 또 재수생 프리미엄 이런 걸 얹고 지금 대세론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은 대선이 이제 제대로 된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문재인 연대 또는 안철수와의 이제 양강 구도, 이것이 굉장히 좀 비이성적입니다.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양강 구도가 실제로 될 가능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문재인에 대한 이제 좀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정치에서는 그런 정서도 사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그걸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게 이제 과제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 환경, 담론 시장의 환경이 여전히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뭐 좌파 또는 진보 쪽이 너무 유리한 쪽으로 지금 운동장이 거꾸로 기울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정편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의 어떤 의제 설정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른바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아직도 저는 정권 교체 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걸 증폭시켜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 교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문연대 마지막 남은 요소가 반문연대 아닐까요? 그 반문연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조금씩 바뀌어 왔죠. 뭐 제3지대론이니 뭐 빅텐트론이니 그러다가 이제 후보로 보면 반기문, 황교안, 또 안희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 반문연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성사가 된다면 뭐 상당히 유력적일 것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10월부터 시작이 됐죠. 촛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 만에 나타난 굉장히 큰 물결이고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치공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여의도식의 정치적인 해법에 의해서 이게 뒤집혀진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있었던 어떤 도도한 흐름과 물결 이걸 너무나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문연대를 기계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흘러왔던 그 큰 흐름에 보면 반작용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반문연대가 만들어지고 보수 세력이 모두 다 하나로 결집한다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세력의 볼륨이 또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 흐름을 빼버리고 반문연대만을 얘기하는 건 대단히 표면적이고 정태적인 분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문연대나 1대1 구도 말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이제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있고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그동안 많이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뭐 1등 후보, 특히 1등 후보에 대한 검증이 많이 집중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같은 돌에 두 번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 1997년 대선 때 그 두 아들 병역 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대선에서 졌는데 2002년에 이제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니까 아니 그건 5년 전에 다 설명한 거 아니냐. 설명이 안 됐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냐. 이렇게 된 거고요. 김대엽 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다 해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선 과정에서는 그 문제를 이회창 후보 쪽에서 잘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돌에 두 번 걸려 넘어졌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그 작지만 작지 않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혹시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게 옳고요. 이 내용을 갖고 오늘 여기서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작은 문제 하나하나 다 문재인 후보 또 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해명되기 그러니까 손금 보듯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그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뭘 가지고 해명을 할 건가. 이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료가 남아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찾아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캠프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도 좀 답답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최고위 간부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문재인을 탈탈 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탈탈 털어봤는데 하나도 걸리는 게 없더라. 그래서 깨끗한 건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라고 이명박 정부 때 검찰 고위직에 있었던 분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때는 뭐 자료도 남아 있을 테고 뭔가 관련자들의 진술도 받을 수 있을 테고 했을 텐데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느 한쪽으로 승패를 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 네, 꼭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이 사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서라도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건데, 예를 들면 반기문 후보 박연차로부터 돈 받은 문제, 아들 특혜 문제, 이게 지금 언론 차원에서도 무슨 사정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차원에서 제기해서 그게 금방 드러났던 건데, 만약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문재인 후보 야권의 유력 주자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왜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한 달 새에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는 뭐 부당한 정치적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안 돼요. 정말 해명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0번 물어보면 10번 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한 걸 물어볼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은 뭐 국민들이 10번 궁금해하면 10번이라도 다 답변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나요? 다 설명을 하고, 그러면 또 국민들의 다수는 그 후보의 그 태도와 진정성을 보고 뭐 해명이 다 안 되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납득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어떤 정치의 뭐 핵심적인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외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재수생이죠. 재수에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몇 가지만 정리하자면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네. 자꾸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계승한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문재인이라는 후보가 자꾸 이제 좀 작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의 승계자가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지금부터는 문재인이 나 문재인은 이렇게 문재인을 주어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언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경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기반을 좀 넓히고 이제 통합 쪽으로 이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또 반감을 좀 줄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때는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로 지지하지 않는 상대편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고연령층 이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감들 가지고 있는데 잘 설명이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고연령층에 대해서 뭔가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좀 진정성 있는 대책과 어떤 감성적인 호소 이런 것들, 이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개헌에 대해서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후보 등록 직전에 대선 후보들을 불러서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재인 후보가 마치 지금처럼 그 제왕적 대통령을 5년 동안 내가 다 해먹겠다 이런 나쁜 사람인 걸로 경쟁자들이 이제 몰아붙이는 측면이 있는데, 전 그렇지 않고 문재인 후보도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헌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결국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쪽이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그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막판까지 뒤집힐지도 모른다라고 끊임없이 어떤 그 안팎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끝까지 집중력과 열정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것들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아까 두 번째로 지적하셨던 그 거부감을 누그러뜨리는 일,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안희정 지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좌절을 겪었지만 그 표가 그래도 거의 고스란히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안희정 후보에게 왔던 표, 그 중에는 물론 이제 반문재인, 비문재인의 정서 속에서 온 표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민주당을 지지할 의사와 용의가 있는 표인데 그 표를 얼마나 잡아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의 역할이 큰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겁니다.
안희정에서 안철수로 지금 이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동 중이라고. 근데 그 이동 중인 사람들의 표가 연령층으로 보면 50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과 호남 표입니다. 이 50대 표가 이 안희정 지사에게 어떤 그 세대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게 또 안철수 후보에게도 비슷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충청은 반기문, 안희정으로 이어졌던 어떤 충청 대망론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게 좌절되면서 또 옮길 수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안희정 지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당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의 역할, 이게 경선 기간이 더 중요했지만 경선 후에도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도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이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 의혹 때문에 2번이나 대선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후보는 그 도덕적 허물이 뭐 수두룩했지만 검증 공세를 뚫고 대통령이 됐고, 박근혜 후보는 이렇다 할 검증도 받지 않았죠.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여튼 이번엔 적절한 검증을 통해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을 뽑고 싶습니다. 서정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